네, 제3기 신탁공매 특강, 오늘 입문 및 기초반 강의 1강입니다. 그래서 입문 기초반, 그 다음에 중급반, 그 다음에 고급반, 이렇게 해서 4강씩 해서 총 12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문 기초반 강의 1강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2강, 이렇게 해서 1강, 2강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탁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14개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설립됐고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그냥 막 정한 게 아니고요. 자본력이 큰 순서대로 순위대로 나열을 한 거니까 아, 얘가 얘보다 큰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탁사 중에 한국자산신탁이 가장 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예, 맨 끝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라고 해서 14개 신탁사가 현재 신탁법에 의해서 설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4개 신탁사만 신탁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1금융기관들이 지금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회사를 할 수 있도록 음, 신탁사업본부 아니면 뭐 신탁사업부 이런 식으로 1금융기관들이 신탁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은행도 신탁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도 갖고 있고 농협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탁이 돈이 되니까 1금융기관들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어서 단순히 신탁사만 신탁업을 하는 게 아니라 1금융기관들도 신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대출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이렇게 신탁법에 의해서 14개 신탁사가 되어 있고요. 이 신탁사들이 처음부터 원비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1위 기업인 에, 카이트 트러스트 한국자산신탁을 예를 들면 뭐 사업 물건 여기에 가면 공매가 있고요. 공매 공고가 있는데 이 공매 공고를 클릭을 하면 공매 내역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시간에 14개 신탁사를 소개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신탁사는 자기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했었고 이걸 플랫폼인 온비드 사이트로 옮겨가서 이곳과 그곳에서 같이 공매를 공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에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신탁 공매가 온비드가 기본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테는 홈페이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생길 수 있냐면요. 각 신탁사가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올리고 있는 물건들을 100% 온비드에 옮겨 놓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00% 온비드에서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요. 홈페이지에서만 진행하는 물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개 신탁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탁사 홈페이지에 있는 공매 물건이 100%다 온비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 자체로만 하는 공매가 존재하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끔씩은 신탁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탁사 홈페이지에서만 하는 공매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쟁률이나 뭐 낙찰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런 거에서 살짝 비켜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여기에서 마련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긴 시간 해온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물건들이 종종 등장하고 그런 경우에는 온비디오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주고 예, 그러니까 몇 명만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건에 입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수백억 대의 물건들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신탁사니까 수백억 대, 수십억 대의 물건도 존재하지만, 예, 1억 대의 물건들도 온비드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목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면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 다 아는 건 아닌데요, 제가. 교보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생보 부동산 신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생자와 교보자산의 보자가 포함돼서 생보 부동산 신탁이라고 했었는데요. 삼성이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삼성의 생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교보자산 신탁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자산 신탁? 기억이 안 나요. 우리자산 신탁이 아마 국제자산 신탁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국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자산 신탁 물건을 보면서 등기를 뗐더니 실제로 등기상에는 국제자산 신탁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전신을 알아야만 아, 여전히 우리자산 신탁 물건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제가 이렇게 다 찾아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14개 신탁사를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클릭해서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셔서 그 회사의 연역을 보시면 아, 이 회사가 옛날에 무슨 신탁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가보시고 그다음에 신탁회사에 한 번쯤은 가보셔야 신탁 이 회사는 공매물건이 어떤 메뉴에 들어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틈새 시장을 찾으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빨리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신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을 소유한 자, 이걸 위탁자라 그러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신탁사를 얘기합니다. 재산권을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과 같이 계약자와 보험사, 그다음에 수익자 이런 삼각 구도가 있는 것처럼 신탁 관계도 위탁자, 그러니까 신탁을 맡기는 위탁자, 그다음에 신탁을 받아주는 수탁자, 그다음에 그 관계에서 생기는 수익을 향유하는 수익자 이렇게 세 명의 구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 이 개념을 익히고 단어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신탁 물건의 구조에 잘 접근하실 수 있다. 신탁의 특징, 위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의 재산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긴 한데 근저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담보 물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 자체를 넘겨버려서 에, 위탁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담보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는 담보 방식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걸 우리가 흔히 신탁 등기다라고 합니다. 신탁 등기. 두 번째,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도 경제상 실질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럼 위탁자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위탁자가 수익자 곧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왜냐하면 수익자를 위탁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듯이 그죠? 왜냐하면 계약자가 내가 수익자가 될래 그러면 자기가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와이프를 수익자로 할래? 그러면 와이프가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상속자들을 수익자로 할래? 그러면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신탁에서도 위탁자가 보통 수익자의 구조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신탁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향유하는 자는 수익자다. 그래서 경제상 실질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결국 그 수익자를 위탁자가 결정하니까 본인이 수익자를 결정해버리면 본인이 위탁자도 되고 수익자도 되고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신탁 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독립한다. 독립합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은 신탁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처분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 처분되거나 하면 네,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누구나 명의 신탁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는 금융실명제와 동시에 명의 신탁 이런 제도도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 신탁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합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을 수 있는, 독립적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바탕이 마련됐다.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부리던 운전기사 명의로도 재산을 사놓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가정부 명의로도 뭐 땅 사놓고 그러면서 그건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해 놓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처분했을 때는 뭐 형사적인 처벌도 할 수 있고 뭐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실명제와 그런 명의신탁 제도를 없애면서 이제는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탁 회사들을 많이 이용하게 됐다. 부동산 신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위탁자가,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대부분 토지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탁자,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주로 토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져다 주고 개발해달라.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빌딩 같은 거를 많이 관리시킵니다. 신탁 종료 시 신탁 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자가 스스로를 수익자라고 지정을 하면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자, 부동산 신탁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 관계는 신탁법에서 규정한다. 그다음에 신탁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 회사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얘네들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하죠. 즉,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그 내용들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신탁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지 신탁. 고객이 신탁사에 토지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노하우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 또는 임대한 후에 발생한 수익을 고객, 위탁자, 실제로는 수익자라고 봐야 되겠죠.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이게 토지 신탁입니다. 우리가 신탁 물건을 볼 때 보통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여러 채가 한꺼번에 공매로 나오는 것들을 목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지주가 신탁을 맡긴 다음에 신탁사와 함께 PF 대출을 일으켜서 그 PF 대출로 건물을 짓습니다. 보통은 주택을 짓게 되죠. 건물을 지어서 그걸 분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이제 PF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테고 그러면 원래의 신탁 원부 그러니까 신탁 계약서에 따라서 수익자는
처분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처분을 신탁사가 하게 된다. 그게 신탁공매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정규 수강생 방에다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신탁공매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탁자가 PF 대출을 써서 집을 지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때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신탁사가.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면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의 지분이 건물의 대지권으로 다 흡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사는 담보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신탁사는 담보를 갈아타는 거죠. 지어진 집으로. 그래서 지어진 집에 신탁사가 소유권 보존을 하면서 신탁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소유권을. 그러나 여전히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신탁 구조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담보 물건만 토지에서 대지권을 포함한 주택으로 옮겨갔을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위탁자가 막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분양자가 생겼어요.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분양자가 분양금을 다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넘어와야 되냐면 신탁사 소유에서 신탁 재산의 귀속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면서 위탁자의 명의로 잠깐 넘어왔다가 위탁자가 분양을 해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잔금까지 다 치렀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최종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될 물건이었는데 이 분양이 안 일어나니 결국 재산 처분을 해달라고 수익자가 요구를 하게 되고 신탁사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신탁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탁 공매로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원인이 뭐가 되냐면 신탁 재산의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에 그렇게 적힙니다. 신탁 재산의 처분 그래가지고 낙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 신탁 재산을 신탁 처분해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공권력이 개입을 하죠. 분양이 안 되는 순간 위탁자가 대출 이자만 못 냈겠습니까? 그죠? 자금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출 이자만 못 냈을 리가 없잖아요. 세금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중에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당해세는 주로 뭐가 당했습니까? 그렇죠? 지방세에서 당했으면 뭐가 있을까요? 취등록세, 재산세, 그죠?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종부세, 종부세,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재산이어도 당해세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당해세가 보통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렇단 말이에요. 신탁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됐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재산에서의 당해세는 국세는 종부세, 그다음에 지방세는 재산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취등록세도 당해세지만 취등록세는 취득하고 등록할 때 벌써 이걸 완납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얘는 체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세제는 공매나 경매에서 만날 수 없는 당해세인 거죠. 그러니까 신탁공매 물건에서 만날 수 있는 당해세는 지방세 중에서 취등록세, 국세에서는 종부세 이렇게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에 신탁사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 당해세만큼은 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등기를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조세 채권자는 당해세 채권자는 신탁사 명의로 돼 있어도 압류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압류 등기를 해놓은 조세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탁 공매가 늦어지면 압류 공매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공권력이 개입해서 강제로 처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신탁돼 있는 물건이 압류 공매로 나와서 낙찰자가 생기면 이때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입니다. 원인이.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신탁재산의 귀속,
그다음에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넘어갈 텐데 신탁 공매를 하면 신탁 재산의 처분 이런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압류 공매를 하면 매각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토지 신탁의 종류 보겠습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하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탁사가 자금 조달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해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총괄하며 토지 소유자는 자금 부담 없이 보유 토지의 개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주고 모든 행위는 신탁사가 하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그걸 개발하고 분양하는 것까지 총괄해서 신탁사가 다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맡기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만 하면 되는 거죠. 도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랑 신탁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신탁사는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고 수익 배당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탁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다가 건설해달라고 도급도 주고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직접 분양도 하고 이걸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이자만, PF 대출이자만 열심히 꼬박꼬박 내면 신탁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자금도 조달하고, 건설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차입형 신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권 및 자금을 관리합니다. 고객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신탁사는 자금 및 시행권을 관리해서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둘이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대고 그다음에 자금도 본인이 빌려옵니다. 그러면 신탁사가 거기에 관여해서 빌려온 자금을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시행권을 또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을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도표로 보면 예,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땡겨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합니다. PF 대출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신탁이 그 자금을 관리하고 건설사한테 도급 계약도 주고 분양자들한테 분양 대금을 관리하면서 정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쪽 두 개는 신탁사가 하고 토지를 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하고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왜 원스톱 서비스를 안 맡깁니까? 아유, 당연히 맡기고 싶죠. 그러나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입형과 관리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신탁 장점입니다. 사업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중간에 끼니까 위탁자,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고 대외 공신력을 갖춘 신탁사가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사업 관리, 업무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사업 종료 시까지 시행자 지위를 수행하여 관계자 간의 안정적 사업 구도가 확립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사를 안 끼면 건설사도 붙기가 쉽지 않죠. 그죠? 어떤 개인이나 어떤 작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얘네한테 도급 받아가지고 일했다가 돈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신탁사를 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 자체를 안정성 있게 꾸리려면 신탁사가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게 여러모로 다 좋죠.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소기업한테 분양받으려면 무섭잖아요, 이거. 응?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는데 잔금 낼 때까지 이게 진짜 안전하게 나한테 넘어올지 무섭잖아요. 근데 중간에 신탁사가 끼어 있으면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던가 뭐 주택을 짓는다던가 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신탁사를 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신뢰성 있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토지 신탁 사업에 따른 개별 계정 관리, 사업 주체 변경을 통해 시행사의 다른 사업과 관계 절연이 됨으로써
대여 채권 회수와 자금 운영 관리상 위의 요소가 되는 사업 부지 및 분양 수익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해지할 수 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하면 얘가 다른 어떤 프로젝트, 다른 사업에 의해서 또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의 채권자가 전혀 관계없는 이쪽 프로젝트에 이 기업이 관여돼 있으니까 이 재산에 또 가압류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등기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사가 딱 틀어지고 있으면 명의가 다르니까 못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의 채권자들이 범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가 한 명 있다. 조세 채권만은 신탁사 명의로 돼 있어도 들어와서 등기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다. 나중 다 다른 수업 시간에 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분양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대외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분양률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양 문제가 사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놨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맡아서 아니면 본인들이 또 할 수 없으면 또 어떤 분양업자를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신탁사가 여기에도 발을 뻗고 저기에도 발을 뻗어가지고 사실 분양도 신탁사가 주관해서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소문난 분양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재개발 같은 거 하면 또 재개발에도 가서 먼저 뭐 조합 설립하기 전에 터 잡는 행위를 하는 그런 또 업자들도 존재하는 것처럼 분양도 분양업자들 간에 순위가 또 쫙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그 분양을 맡았다. 그러면 아 뭐 완판되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분양업계에서도 상위 10등 안에 드는 회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그런 회사에다가 일을 맡기고 싶잖아요. 왜냐면 분양이 빨리 될수록 원금과 이자 수익이 빨리 환원되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연을 닫고 있어요? 신탁회사에다 연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신탁에서도 14개가 다 순위가 있듯이 또 신탁회사들 중에서도 또 상위 자본력이 센 회사들이 더 우수한 분양 대행사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서비스가 내가 어떤 신탁사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연계된 서비스들이 다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예, 조금 환경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신탁사를 잡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신탁 보수율을 더 많이 지급하더라도 상위 신탁사를 잡아서 일을 처리하면 얘네들이 빠르게 분양 대행사들도 힘 있는 분양 대행사를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분양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수수료는 많이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낮은 단계에 있는 신탁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탁사랑 계약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분양해 보려고 하다가 시기가 지금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팔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빨리 좋은 분양 대행사를 해가지고 다 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수료 아깝다고 미루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울었는데 그때 가서 아무리 좋은 예, 신탁사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도 않고 그때는 분양사도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분양률 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공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분양률 제로였던 앞 연립세대 단지가 지금 다 나와 있는 물건이 있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추천했던 물건이라 여기서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하튼 단지 전체 물건이 다 나왔어요. 그것도 신탁 공매로 나오지 않고 압류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신탁 공매 하기도 전에 공권력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압류 공매로 내놨죠.
낙찰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압류공매가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압류권자가 공매를 넣기 때문에 이건 압류공매인 거고 압류공매의 권리 분석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기준권리 이하 말소. 네.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냥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압류공매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 100%부터 10%까지.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 나와 있는 그 단지가 지금 20%가 있습니다. 20%. 감정가에 20%가 있습니다. 근데 다 나와 있어요. 단지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무섭죠. 야, 이거 뭐야? 똑같은 사진이 막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떨어져도 일단 두렵죠. 초보자들 입장에서. 두렵죠. 그러나 알고 보면 신탁 공매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권리 분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신탁 공매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압류 공매로 나온 경우. 왜냐면 이건 아까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적 경매와 사적 경매에서 얘는 공적 경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 공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신탁 공매랑 조금 궤를 달리하는데요. 우리는 신탁 공매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신탁 공매의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신탁 공매는 사적 경매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럼 공적 경매와 사적 경매가 뭐냐? 공적 경매는 공권력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재산을 팔아요? 삼자의 재산을 팝니다. 공권력이 강제로. 대표적인 게 법원 경매입니다. 그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법원이라는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공적 경매의 핵심은 압류 공매입니다. 이건 조세 채권자의 조세 채권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공권력이 누가 개입합니까? 세무서, 국세청,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 산하 세무서가 개입을 하는 거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권력이에요. 법원 경매는 사법부의 공권력이 개입을 하는 거고요. 압류 공매는 행정부의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법률이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가는 거고요. 압류공매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로 인해서 낙찰자가 생기면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각입니다. 매각이.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강제로 매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을 하면 낙찰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매매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꽂는 순간 소유권이 내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그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순간에 법률적인 권리가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경매의 낙찰자는 대금을 계좌에 꽂는 순간 그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뒤에 등기가 바뀌었다 해도 소송을 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잔금 꽂는 순간 그거 내 거였어. 그러니까 뒤에 등기가 바뀌었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야라고 주장하고서 다시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적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신탁사 공매가 딱 사적 경매. 이건 뭐냐? 기본이 뭐냐? 자기 거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사적 경매. 신탁사 공매도 신탁사가 신탁 등기되어 있는 자기 재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탁 구조상으로 보면 이것도 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찰하는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 신탁사가 자기 재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경매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 공매. 이것도 사적 경매. 국가가 개입하니까 공적 경매처럼 느껴지지만 국가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은 자기가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적 경매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유재산 공매. 이것도 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적 경매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탁재산, 기타 일반 재산 공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 법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뿐이지 자기가 자기 재산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일반 재산, 공매. 이거는 법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기 매물을 올리는 걸 기타 일반 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매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적 경매인 거죠. 그러니까 온비드라는 플랫폼 속에서는 공적 경매의 하나인 압류 공매가 진행되기도 하고 사적 경매의 영역에 포함되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파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온비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응? 아니, 어떤 거는 왜 한 번만 해? 어떤 거는 왜 예?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어떤 거는 왜 가격이 저감되는 율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사적 경매는 누구 맘대로 한다? 매도자 맘대로 한다. 그죠? 자기가 자기 걸 매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맘대로 매각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 난 세 번만 할게. 아, 난 두 번은 똑같은 가격으로 할래. 뭐 이거 다 자기 맘대로죠.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엿장수 맘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온비드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 공적 경매는 뭐 10%씩 떨어지고 뭐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고 뭐 권리 분석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또 막 다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비드라는 보물동산에서 보물찾기 동산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보물찾기 동산에서 영역이 다르다. 그럼 이 신탁사 공매는 사적 경매 영역에 포함되고 신탁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는 그 기준이 매각 공고문에 들어있다. 그죠? 그 매각 공고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붙박이처럼 맨데토리로 들어있는 법조항들인 거고 몇 가지 유의사항에 특별한 그 신탁사만의 유의사항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매각 공고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언급돼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릴 거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신탁사마다 유의사항을 적게 되는데 그 유의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것도 나중에 또 다 공부할 겁니다. 사업 지연 예방, 개인 지연 약정 위반, 부당행위의 원천적인 방지를 포함해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인한 준공 및 입주 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죠? 신탁사 명의의 보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건물에 신탁사가 보존 등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신탁을 할 때 토지를 담보로 잡아서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집합 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대지권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신탁사가 계속 토지를 뭐야 담보물로 고집을 하면 그 지어진 집합 건물을 분양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대지권이 없는 대지권에 신탁사가 명의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세대 주택 몇 호를 받아가라 그러면 분양받아가라 그러면 당연히 안 받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신탁사와 위탁자가 다시 협의를 해서 토지에 담보를 걸었던 걸 다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아예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탁사가 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탁사는 담보를 갈아타서 안정적이고 예, 위탁자는 신탁사한테서 한꺼번에 101호, 201호 이렇게 그냥 수분양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 대지권이 있는 상태로 넘겨줄 수 있으니까 분양하기에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 이해 관계가 타산이 맞아떨어져서 토지에 잡혔던 담보물을 건물로 옮겨가는 그런 절차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탁사의 취등록세가 비과세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이걸 신탁사에다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신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약 관계가 다 끝나서 다시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귀속이 일어나서
다시 위탁자의 명의로 넘어갈 때 이때도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사한테 갔다가 올 때 두 번 다 취등록세가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사랑 뭔가 업무하기가 유리하죠. 편하죠. 만약에 이때도 다 취등록세를 물린다 그러면 사실 신탁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탁사는 그런 어떤 편의를 국가에서 봐주고 있다. 상업시설 부문에 대한 선분양 가능. 만약에 집합 건물을 짓는데 뭐 주택이 아니고 상업시설을 짓는다. 이런 경우에 선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업시설에 한해서만 그렇게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업시설의 선분양은 신탁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선분양을 하게 해주고요.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할 때 하게 해주고요. 골조공사 3분의 2 완료 후 두 개의 시공사의 연대 보증 시에만 선분양을 허락해준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탁사 1번을 만족시키면 저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다 지어서 후분양을 하는 것보다 선분양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그래서 상업시설을 짓는 건축 회사, 뭐 시행사, 시공사 이런 데들도 다 신탁사를 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탁사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이런 선분양의 혜택을 국가가 준다고 보면 맞겠죠. 따라서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으로 상업시설 선분양 및 안정적 현금 흐름 유지가 가능해지고 통상 시공사 간 타사 연대 보증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고 보증 보험 상품에 대비한 신탁 수수료 경쟁력이 높은 것은 물론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보증보험을 이용할 때도 선분양을 하게 해주는데 이제 신탁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싸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관리도 계속 해줘 라고 이제 우위점을 보증보험회사보다는 우위점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양을 받으러 가보면 상업시설 상가는 분양받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상가는 절대로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경매 공매로 취득하는 거지 분양을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7억, 8억에 분양됐던 상가들이 지금 1억 5천, 2억에 나와도 사람들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1억 5천에 나와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7, 8억에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죽음이죠. 임차인도 못 구하고. 그럼 대출이자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양받으시면 안 되고요. 경매 공매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왼수지간은 아닌데 정말 얄미운 친구가 있으면 분양을 알선해라. 분양을 소개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 좋은 거 같아서 소개했는데, 그럼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골탕은 세게 먹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탁자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니까 선분양을 할 수 있으려면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기보다는 신탁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증보험회사가 중간에 끼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신탁사가 중간에 끼지. 그렇다는 건 신탁 수수료가 보증보험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다음에 분양관리 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분양 및 공정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보호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중고 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도메인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해보면 에스크로우 제도를 많이 씁니다. 도메인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도메인을 중개하는 중개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세도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독일계 회사인데요. 어, 미국의 그 유명한 뭐 도메인 중개 회사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 세도닷컴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도메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강력한데 이런 도메인을 중개하는 회사들도 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뭐 중국에 사는 매수자가 뭐 한국에 사는 매도자한테서 뭐 20만 불의 도메인을 매수해 간다. 그러면 사실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어떻게 돈을 보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이전해 준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개회사가 존재하게 되고 그 중개회사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돈을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우리 회사 앞으로 그 등록 정보를 옮겨 놓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됐어? 그럼 너 등록 정보 넘겨. 그래서 등록 정보를 넘기면 돈 들어와 있어라고 얘가 확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이제 걔가 자기 수수료 떼고 나한테 입금해주고 얘한테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하는 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거의 별다를 게 없는 거죠. 신탁사가 중간에 딱 껴서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의 두려움을 해지해 주는 거죠. 리스크 해지를 해주는 거죠. 신탁사니까 믿을 수 있겠다. 신탁사가 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공사한테 돈을 넣는 게 아니니까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신탁사가 돈을 딱 쥐고 있으면서 야, 돈 들어왔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서류 보내. 소유권 이전 서류가 오고 돈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이걸 신탁사가 딱 중간에서 자리 잡고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쪽도 원하고 저쪽도 원합니다. 분양받는 사람도 원하고요. 분양해주는 쪽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안 믿어주니까. 그죠? 안 믿어주니까 빨리 돈이 환가돼야 되는데 안 믿어주니까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수료 내고라도 신탁사를 이용할 수밖에. 그런 게 분양관리 신탁이다. 흐름도를 보면 신탁사가 분양 사업자도 다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사업자가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죠. 자본력이 센 신탁사일수록 분양 사업자의 아주 고퀄리티를 가진 분양 사업자들랑 연결돼 있다. 그리고 얘네들도 그쪽에서 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탁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분양의 성공도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양 사업자가 딱 나서느냐, 그 이름을 딱 거는 순간 예,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위, 5위가 분양 사업자가 이름을 내걸었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는 에게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때도 김앤장을 고용하는 것과 그냥 저 어디 이름 없는 법무법인을 고용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만한 이름값을 하는 거고 또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판사, 뭐 검사 다 연계가 다 있습니다. 왜 오죽하면 정관예우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뭐 김앤장 이런 데가 많은 수임료를 받고도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사업자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 신탁회사가 어떤 신탁회사냐에 따라서 이 분양 사업자의 그레이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수분양자들도 그다음에 뭐 시공사들이나 얘네들도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거의 다 이 분양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판 예상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분양관리 신탁 적용 대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분양관리 신탁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죠. 신탁사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죠.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일 때는 건축하는 경우 주택 외의 시설만 분양관리 신탁을 적용해 준다고 하고, 시설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바닥 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네, 순수하게 상업용 건물이어도 괜찮고요. 네, 주거 주택과 같이 있는 복합 상가 건물이어도 괜찮다. 그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정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 분양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면 그게 분양관리 신탁의 적용 대상이 된다. 분양관리 신탁 장점, 공사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여 분양 사업자는 조기 대금 회수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로 사업 부지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수분양자는 분양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시 신탁 재산의 환가 처분 등을 통하여 분양 대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다. 신탁 회사가 분양 및 공정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수업입니다. 그래서 50분, 딱 51분 됐는데요. 딱 마치고요. 10분 쉬고 8시 반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